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정부 여당이 2030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방안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오는 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세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우선 추진 배경부터 짚어주시면요. 네, 공시가격이 뭐냐 이 대목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시가격이라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특히 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길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표를 잡기 위해서 최근의 시세 또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하나의 과세 표준입니다.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국회가 마련해 놓은 세율 1%든 2%든 4%든 그것을 곱해서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는 내년부터 6%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서 곱해서 6%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 하겠다. 이 대목은 현재 지금 현실화율이 50%에서 한 65% 정도 돼요.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과 실제 아파트나 주택의 시세입니다. 그 차이가 55%에서 65% 되는데 이걸 90%로 올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표가 약 50% 이상 한꺼번에 뛰게 됩니다. 물론 그 10년에 걸쳐서 뛰지만 네. 그래 되면 종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가 10억으로 계산이 돼서 10억의 일정 세율을 감안해서 세금을 물었는데 이제는 현실화가 돼서 50%가 더 오르면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5억이라고 치고 15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늘어나죠. 세금 부담이 확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 말씀처럼 이렇게 세금을 매진 기준이 되다 보니 재산세라든지 보험, 각종 세금들이 다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각계에 좀 속도 조절을 하자. 또는 연동 부분을 대폭 혁파를 하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이 대목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왜 이 시점에 공시가격을 조정하려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23번에 걸쳐서 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별로 실효를 잘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러 번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올리더라도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잘 안 되니까 실제로 부담되는 세금 금액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세율을 올려버리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라는 그런 또 이미지를 둬서 우리나라 해외로서부터의 자본 유치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공시가를 좀 올리자. 이것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공시가를 좀 현실화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시가를 조정하게 되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바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단 형평과세가 된다. 자기가 보유한 실제 가치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고 또 세금 부담이 높아진 만큼 주택을 투기로 여러 채를 살려고 하는 이런 과수요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올릴 경우에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그리고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이 공시가격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한 60대여섯 개가 돼요. 60대여섯 개 가격이 연동돼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정산을 소득에 따라 정산합니다만은 직장이 없는 노인들이나 또는 무직장자들은 바로 저 공시가격의 몇 %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각종 공시가격이라든지 60대여섯 개가 저 가격에 연동돼 있다 보니까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형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엉뚱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이 대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이 사회의 과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공시가격을 올리면 여러 가지 연동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올리긴 올리되 시점이 있다, 이 유형별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홍남기 부총리가 1주택자 중저가를 가진 1주택자에게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 중저가의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9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면 절반이 9억 원을 넘긴 상황인데요. 이 중저가의 기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경제학 교과서나 어느 세법에 몇 억 원 이상이 고가다, 몇 억 원 이하가 중저가다라는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각 법에서 고율 과세를 하는 기준을 몇 개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종부세의 경우에는 9억 원이 그 과세 표준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또 재산세에서는 그 3억 원이 넘었으면 4%의 고율을 때리고 그 이하는 저율을 때리는 천차만별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약 6억 정도 이하는 좀 갑자기 세금이 올라가는 데서 피해받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1가구 1주택이면서 6억 보유라면 중저가 서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무슨 6억이 지금 고가 주택의 기준이냐.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시세가 9억 원이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이상을 고가로 하고 그 이전은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과연 그 혜택을 줘야 되는 중저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하나 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공교롭게도 지금 그 고가 주택 30억, 40억 이런 되는 주택들은 이미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현실화율이 낮은 쪽이 저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 현실화율을 90%를 높인다면 직격탄은 바로 자그마한 주택,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중서민들이 그 폭탄을 직접 맞는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 때려잡기 또는 서민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조만간 1주택자, 중저가 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문제지만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1, 2년 되면 다시 세금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과연 이 대목을 어떻게 하겠는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른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서 서민층이나 중산층을 피해를 주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가 큰 쟁점으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중저가의 기준이 어느 정도 선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저는요. 공시지가 계산 방법 자체를 혁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두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부터가 문제고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선 이 공시지가를 시중의 실제 가격을 가지고 그중에서 특별히 이상 있는 금액만 빼내서 공시가격을 정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이렇게 목표 가액을 정해주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선한 정책을 하더라도 정부가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선진국들은 저 공시가격 선정하는 것을 정부 바깥에 민간위원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의 직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최근에 통계조작 사건으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 잘못됐다 한 이의 신청 건수가 거의 4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공시지가를 완전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현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고가 주택을 소유할수록 세금을 내는 그 양은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든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 언론들 보도를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자 이제 세금 폭탄이 왔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면 지금 세금은 1, 2년 내에 2배 내지 3배 올라가고 그다음에 4, 5년 되면 그것이 5배, 6배 올라가고
또 누진세 적용을 받으면 10배 이상 세금을 낸다. 이젠 드디어 세금 때문에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일제히 보도하는데요. 네. 그 모든 보도는 하나의 그 시뮬레이션, 자신들이 설정한 가정을 전제로 한 어떤 그 추측일 뿐이고 네. 정확한 통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 퍼센트가 결정되지 않았고 또 공시가 현실화율과 속도가 확정돼서 공시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또 위치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부담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하나의 추측일 뿐이고요. 다만 세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목표는 특히 그 1가구 다주택자들 또 한 가구 1주택 1주택자 하더라도 고가주택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세금을 높이겠다라는 정책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저게 시행이 되면 그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1가구 1주택자는 좀 혜택을 보다도 규제 대상에서 바깥에 벗어나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오래되면 이제 가치 대책에 들어가서 세금을 좀 더 낼 수도 있다. 또 중저가의 이 문제, 물론 그 홍남기 부총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파장이 상당히 다각도로 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좀 그 정부가 국토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부작용 없이 합리적인 안을 유도해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서민을 위한 제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소유하는 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서민들은. 네. 그래서 뭐 지분 적립형 주택도 정부가 도입하겠다. 2023년 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 첫 대상지가 어디가 되고 뭐 실효성은 어떨까 궁금한데 일단 지분 적립형 주택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분 적립형 주택 저것도 또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말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네. 과연 그 서민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갈 좀 안타까운데요. 네. 지분 적립형 주택은 한마디로 임대주택의 크게 보면 임대주택인데요. 지금의 임대주택은 자신이 일단 싼 돈으로 임대에 들어갑니다. 임대에 들어갔다가 일정 기간 살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집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 임대주택의 문제가 당장 임대주택 들어갈 때는 부담이 적은데 10년 또는 20년 후에 집을 살 때 집값이 올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바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인데 1년, 2년 계속 나서 지분이 적립된다는 거죠. 1년, 2년 했는데 자, 아파트라는 것은 자기 지분이 있습니다. 100%를 갖고 있는 게 단독 소유주인데 그중에서 5%, 10%씩 공공기관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그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조금씩 파는 거예요. 20년, 30년이 지나면 그것이 완전히 자기 주택이 돼버리죠. 그러면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그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 지금 2030 세대들한테 정부가 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문제에 인생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지분 적립형 주택을 사라. 그러면 지금은 임대주택인 거 보이지만은 1년, 2년 지나면서 지분이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 20, 30년 지나면 당신 집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중에 팔 수도 있다.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걸 과연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 또 지분을 넘길 때 지분 가격을 얼마에 할 것인지 이 대목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첫 대상지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현재 지분 적립형 주택을 이미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살아있을 때 이 서울 SH공사라는 데와 동시에 지금 시작을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남기 부총리가 이것을 도심을 위주로 대폭 늘리겠다는 거죠. 저것이 잘만 적용이 된다면 젊은 층들 주거난도 해소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할 수 있는 대단히 획기적인 그 제도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적어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싼 가격으로 넘기고 천천히 그 판매 대금을 받는다는 건데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사회적 대책은 따로 별도로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집이 있는 사람도 또 없는 사람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짚어보려고 하는데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리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대주주인 국민연금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이 반대선은 상당히 쇼킹하죠. 국민연금은 덩치도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그야말로 골리앗 왕자로 불립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돈은 사실상 바로 우리의 돈입니다. 네. 우리의 노후 자금을 대신 관리하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LG화학이 한 달여 전에 배터리를 좀 더 키우겠다 해서 LG 배터리라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그것은 이 투자자들의 이익,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30일 날 주주총회를 해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물론 국민연금의 지분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LG화학에 대해서 참 속이 많이 끓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의 반대를 계기로 뭉친다면 33%를 끌어낼 수도 있고 그렇다면 LG화학의 물적 분할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데 한국 재벌 역사상 재벌들이 스스로 분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 주주들의 반대 힘으로 이렇게 큰 위기를 맞아보기는 사실 금융시장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반대가 굉장히 큰 일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LG화학은 이 논란이 있는 분할 분사 문제에 대해서 뭐 분사가 되더라도 주주이익은 뭐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주 달리기에 나서고 있는 한편 반대편에서는 뭐 인적 분할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서로 대립이 되는데요. 어떤 게 좀 괜찮다고 아주 보십니까? 극명하게 대립이 되던 주주들은 상당히 분기탱천해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LG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LG의 배터리의 미래를 보고 산 겁니다. 배터리. 네. 그런데 LG가 느닷없이 전혀 투자자들하고는 의견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회사를 분할해서 우리는 LG 배터리를 떼내겠다. 떼내려면 인적 분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인적 분할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LG 배터리가 LG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분의 1이다 그러면 주식 10주가 있다면 9주는 LG화학주를 주고 한 주는 배터리주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물적 분할이라는 요상한 방법을 도입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한 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LG화학에 투자한 주주들은 우리는 배터리 보고 샀는데 왜 배터리에 배제하느냐? 이것은 배임이다. 배신감이 든다. 이러고 지금 분기탱천에 있는 것이고요. LG화학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LG 배터리를 LG화학의 자회사로 하기 때문에 네. 배터리가 잘 되면 결국은 LG화학도 잘 될 것이니까 주주들이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LG화학에서 앞으로 배당을 늘리겠다. 그런 주주 달래기 정책을 엄청나게 폈죠. 그러나 그동안의 주주 달래기 정책은 별로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주식도 거의 78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한 주 가격이 6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일부 주주들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국내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정거래 3법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당부를 했는데 그 공정거래 3법에 그 안에 상법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법이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특히 상법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을 산 사람들이 회사의 분할 조치에 의해서 배터리 쪽이 아닌 엉뚱한 플라스틱 만드는 LG화학 주식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는 전 세계의 상법은 거의 대부분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둬서 투자자가 팔고 떠날 수 있게 내가 원하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LG화학은 더 이상 내가 팔 테니까 LG화학 주식을 이 결정을 한 주주들이 대주주가 사라. 회사가 사라. 이것이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적 분할에 이 회사 분할할 경우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관련법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LG화학이 정말로 책임 있는 회사라 이러면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좋아서 플라스틱은 싫다는 LG화학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을 사줘서 나가도록 해줘야 78만 원이던 원래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일단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텐데요. 10%가량 지분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과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LG와 LG의 특수 관계인들이 회사의 그 주식을 다수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현재 그래픽에 보시면 LG 등 특수관계인, 구광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34% 갖고 있고요. 또 왼짝에 1% 미만 소액주주라고 한다면 저기도 많은 경우가 친LG의 그 소액주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학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고서는 부결될 가능성은 그렇게는 높지 않다. 다만 국민연금이 LG화학의 이 물적 분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그 대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들은 함부로 소액주주들의 의견에 반해서 이런 그 단독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리고 LG화학의 분사 문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